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 토크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드림.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네, 양해의 말씀을 조금 구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뭐 이제 뭐 소리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제 네.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최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좀 허스키하세요, 오늘. 왜냐하면은 그냥 목감기가 있어서 네, 그런 거였고, 제가 갑자기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레이스 위크가 시작하기 전에 네, 사실 요즘 날씨가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네, 몸이 아프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주말 동안 이제 병원에 갔다 왔고, 아, 근데 사실 그렇게 목 상태가 사실 엄청 나쁜 건 아닌데 네, 지금 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코 상태가 좀 안 좋고, 네, 약간 코의 문제가 이 목에 조금 넘어가서 살짝 불편함을 야기하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좀 말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일상을 살면서. 왜냐면 방송 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 목을 아끼려고 했었단 말이야. 네. 오늘 근데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목을 아낀다고 아끼긴 했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다 커버할 동안 제 목소리가 잘 있을지, 어쨌든 자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필이면은 이 상파울루 그랑프리에서 걸리셨네요. 그쵸? 정말 아하, 하필이면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이벤트와, 게다가 이제 사실 기록도 굉장히 이색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할 테지만은, 네, 사실 이제 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또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저희 인스타그램 채널 방에 오시면은 저희가 또 그런 소식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시면은 이런 이색적인 기록들이라던가 아니면 레이스 결과에 대한 여러 코멘트 같은 것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물론 아마 제 생각에는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음, 그 채팅방에 계시는 분이 저희 이 팟캐스트 청취자분의 거의 한 3배라서요. 어,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있는 분들이 팟캐스트를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네. 이거를 이미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그런데 몸을 담그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의 설명을 드리자면 이 레이스 생방송 중에 그 레이스 상황에 대해서 짤막짤막 이야기 소통하는 거 이외에도 또 소식들이 자주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직접 보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약간 같이 반응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고, 근데 쿠팡 플레이도 보면은 거기 그 채팅 기능이 있잖아요. 아, 근데 네네. 저도 그 채팅 기능에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리시는 걸 좀 몇 개 보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막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방금 일어난 일들이 뭐 어떤 일인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은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이번 주가 길었는데, 뭐 브라질 그랑프리 이야기를 앞서서 저희가 브라질 그랑프리를 앞두고 나왔던 이슈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번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11월 3일 샤를 르클레르 선수가 자신의 파트너인 알렉산드리아와의 약혼을 발표하면서, 아, 이게 사실 F1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어, 미인이시던데요? 맞습니다. 이 모나코의 왕자님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제 주변에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다 여자 팬들입니다. 여자 친구들인데, 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아쉬워하지? 뭐 약간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이거를 아쉬워할 이유가 뭘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자,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샤를 르클레르가 이번에 이 레이스를 앞두고 이제 프리뷰 인터뷰에서도 이를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본인이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네. 다음은 누가 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 르클레르 선수가 지목을 한 게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 오? 선수였어요. 괜히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03년생에 이 포르투갈 출신의 인플루언서와 장기 연애 중이며, 네. 르클레르의 약혼녀가 된 이 알렉산드리아 이분하고 이 피에르 가슬리 선수의 여자친구가 이 서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가끔 떠대도 할까요? 약간 서로서로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친구 커플끼리의 같은 그런 느낌인 건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슬리가 96년생으로 29세고 네. 그리고 이 여자친구분이 03년생으로 22살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이 차가 나고 가슬리 선수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다음 타자가 되기엔 충분하다라는 거고. 오호.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르클레르 선수에게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또 이제 가정이 생긴 르클레르 선수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브레이크를 더 잡는다거나. 그치? 더 책임감이 생길 수 있고 더 몸을 사릴 네. 수도 있고 이제 비슷한 일로 올해 5월에 마이애미 그랑프리를 앞두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등려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딸을 이렇게 출산 소식을 알렸었는데 네. 이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마이애미 그랑프리 미디어 데이 때 불참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빠른 셈인 게 이게 현재 포뮬러 1 그리드에 있는 선수들 중 자식이 있는 드라이버가 딱 2명 있습니다. 혹시 알론소가 아니라 훌켄베르크겠네요. 맞습니다. 이 한 명이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고 훌켄베르크 선수인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이애미에서 저희가 막 이야기를 했던 게 막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제 분유값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근데 사실 네. 이제 뭐 분유 회사를 인수하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을 테니까 사실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장난식으로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르클레르 선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르클레르 선수가 이때 목요일 그 프레스데이 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자면 네. 이 브라질 그랑프리를 시작하면서 르클레르 선수가 갑자기 이 자신감 있는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네. 이 직전에 사실 멕시코 그랑프리가 끝나고 이 페라리가 컨스트럭터 2위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르클레르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네. 시즌 막판까지 우리가 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든다라고 했어요. 페라리 드라이버 2명 다 약간 소극적이었죠? 뭐 약간 해밀턴 선수는 이제 좀 감을 잡았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를 지나면서 했었지만은 르클레르 선수는 조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와서는 르클레르 선수가 모든 것을 완벽히 하면 우리 팀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컨스트럭터 2위 경쟁에서도 모멘텀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면서 갑자기 글쎄요 약혼을 하고 이게 좀 그러니까 사람이 좀 긍정적이게 바뀐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았을까요? 갑자기 좀 그렇게 자신감이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왜냐면 르클레르 선수가 아직 우승이 없으니까 네. 올 시즌 우승과 컨스트럭터 2위 중 더 하고 싶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했어요. 짓궂습니다. 그랬더니 르클레르 선수가 우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말은 이제 승리가 더 중요하며 우승을 한다면 어차피 이제 컨스트럭터 2위의 가능성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르클레르 선수가 이 우승을 못했다라는 것에 이번 시즌에 이거를 의식을 하고 있다 충분히. 우승해야 되는데 나 왜 이번 시즌 우승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당연히 의식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이걸 굉장히 좀 염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 프랙티스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프랙티스는 언급이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뭐 본 레이스의 것들을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저희가 이 녹음하는 그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언급을 어느 정도 건너뛴 지가 꽤 됐죠. 근데 이번에 프랙티스가 워낙에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때 결과를 보면은 랩타임 1위가 노리스 그리고 2위가 피아스트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저희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최하위 4명이었습니다. 17, 18, 19, 20위의 선수들이었는데 자, 17위가 베르스타펜, 18위가 르클레르, 19위가 해밀턴, 게다가 20위가 츠노다. 무슨 일이죠? 레드불과 페라리 4명의 드라이버들이 최하위 4명을 이 프랙티스 1의 랩타임으로 차지를 해버렸다라는 거였고 뭐 결과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베르스타펜, 르클레르, 해밀턴은 그 프랙티스 동안 하드 타이어밖에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퀄리파잉 페이스를 측정했던 기록이 아니었다.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막상 이 최하위를 기록했던 유키 선수는 소프트 타이어 기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 이때부터 뭔가 이제 약간 아무튼 뭔가 심상치 않다. 네, 좀 아무튼 틀어지기 뭔가 시작한. 그죠. 특히나 이제 레드불에게 뭔가 좀 먹구름이 낀다라는 요런 낌새를 저희가 프랙티스 때부터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날 치러졌던 스프린트 퀄리파잉부터 해서 저희가 스프린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스프린트 퀄리파잉 결과를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넘어가는 새벽에 했어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직접 이제 시청은 못 하셨을 것 같고 토요일 날 일어나서 그 스프린트 퀄리파잉 결과를 보시고 굉장히 띠용 하셨을 것 같아요. 결과표를 보고. 그죠? 결과부터 보자면은 스프린트 퀄리파잉 폴포지션 랜도 노리스 선수였고요. 네, 2그리드가 안토넬리, 3그리드 피아스트리, 4그리드가 러셀, 네, 5그리드가 페르난도 알론소였습니다. 네, 6그리드가 베르스타펜, 7그리드가 랜스 스트롤 네, 선수에다가 8그리드 르클레르, 9그리드 하자르, 게다가 10그리드가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였고 네. 여기 언급되지 않은 조금 이제 강팀의 드라이버들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11그리드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아, Q2예요. 그리고 게다가 유키 선수는 18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음, 자, 일단 챔피언십의 유력 주자였던 베르스타펜 선수가 6그리드까지 떨어졌는데 게다가 이거를 알론소 선수한테도 뒤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웬 갑자기 페르난도 알론소가 5그리드에 갑자기 냅다 떡 하고 이렇게 차지를 해버렸다 네, 라는 거였고 네. 심지어 이 5그리드의 알론소 선수는 네. 앞에 있는 4그리드의 조지 러셀 선수에 비해 0.001초밖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진짜 에스턴 마틴의 차량 페이스가 이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정말 깜짝 활약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런 와중에 안토넬리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랩을 기록을 했습니다. 안토넬리 선수가 피아스트리 선수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론트 로우를 차지를 했었고 팀메이트인 선배님 조지 러셀 선수까지 퀄리파잉에서 이겨버린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둘 다 폼이 나쁘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와중에 페라리의 부진도 함께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르클레르 선수가 8그리드에다가 해밀턴 선수는 SQ2에서 자우버의 헐켄베르크 선수한테 밀렸어요. 그 SQ3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네. 그러면서 11그리드에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된 스프린트 레이스, 이게 이제 스프린트 레이스가 토요일 밤 11시에 이루어져가지고 아마 이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시간대가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채팅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봤는데 네, 레이스 결과를 봐보자면은 폴투 윈 랜도 노리스 선수가 가져갔고요. 네, 2위가 키미 안토넬리 선수, 3위가 러셀, 4위에 베르스타펜, 5위에 르클레르, 6위에 페르난도 알론소, 7위에 해밀턴, 네. 그리고 8위에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오면서 피에르 가슬리 선수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13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스프린트 레이스 자체가 비가 내린 직후에 약간 트랙이 조금 젖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비가 당장 오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네, 직전에 비가 내려서 트랙 노면이 조금 젖어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드라이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트랙이 미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당장에 비가 그쳤으니까 그렇다고 웹 타이어를 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야. 뭐 배수할 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에.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 차량들이 워낙에 또 열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당장에 비가 내리고 있지 않으면 심지어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 상황에서도 네,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그 레이싱 라인이 다 마릅니다. 그렇죠. 그 자주 다니는 그 길은 말라 있죠. 그죠.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당장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지금 노면 조금 젖어 있다고 이거를 인터 타이어로 시작을 했다가는 중간에 분명 인터 타이어가 과열되는 지점이 무조건 올 거고 그러면은 이 스프린트 레이스가 사실 그 애초에 몇 랩을 달리지 않기 때문에 네. 피트스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아예 피트스탑을 하지 않고 달리는 걸 팀들이 가정을 하는데 인터 타이어를 만약에 껴버린다? 그러면은 무조건 중간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슬릭 타이어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생기는데 거기서 손해를 볼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라이버들이 약간 젖어있는 노면에도 불구하고 드라이 타이어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진 게 전체 24랩 중에 6랩째 3번 코너에서 피아스트리가 앞부분의 그립을 잃으면서 사고로 리타이어를 하고 맙니다. 아하, 피아스트리가 정말 이 직전 미국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이제 그때는 노리스 선수랑 같이 사고를 내긴 했지만 어쨌든 스프린트 2연속 리타이어입니다.
네. 게다가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피아스트리 선수가 3위로 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따라오던 14위의 콜라핀토 선수랑 15위의 보톨레토 선수가 이 피아스트리 선수가 미끄러진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사고를 내면서, 그러니까 서로 충돌도 없이 서로 슬립을 내면서 이 같은 그 3번 코너 옆에 있는 잔디 구역에 이 세 대의 차량이 전부 주차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거기 뭐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실제로 뭐가 있었던 거고, 근데 네. 갑자기 또 주차하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네. 그 해외에서 이 약간 네. 밈 중 하나입니다. 네. 이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으면 이거를 네. 지나가면서 해야 되는 말, 그게 뭐인지 아십니까? 잠깐만. 사고가 지나간 후. 그러니까 아니지, 옆에 그러니까 어떤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멈춰 있어, 네. 도로에. 네. 그러면 나는 사고가 안 난 차입니다. 내가 이 사고 난 차를 지나가면서 그 사고 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말. 근데 이게 봐봐요, 이게 예의를 차리는 그런 게 아니라 밈입니다. 밈. 막 예의, 그러니까 재채기를 했을 때 bless you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약간 밈, 사실 약간 조롱이죠. 아.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조롱인데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VIP석이냐? 뭐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네. You can't park there. 너 거기 주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이 사고가 났는데 이제 막 옆에 지나가면서 이 창문을 내리고서 너 거기 주차하면 안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막 영상들이 있고, 막 그러면 또 네. 이제 그 사고가 난 당사자들이 차 옆에 서 있다가 막 당연히 뭐 내가 여기 주차하고 싶어서 주차했겠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짜증내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네. 그런 것처럼 정말 You can't park there. 그 잔디밭 구역에 갑자기 세 대가 나란히 이렇게 주차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네. 거였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 뭐가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중계 카메라에서 보여주진 않았고, 이게 안토넬리의 팀 라디오를 통해서 약간 이 간접적으로만 중계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네. 실제로 직관관 분들이 영상을 올리는 걸 제가 조금 확인을 하면서 봤는데, 네. 선두로 달리던 노리스 선수가 3번 코너에서 연석을 조금 깊게 밟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 물 스프레이가 트랙 안쪽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연석 바깥쪽에 있었던 약간 그 잔디가 머금고 있던 그런 물들 같은 게 노리스 선수가 거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이게 트랙 안으로 들어왔던 거고, 사람들이 왜 거기서 갑자기 피아스트리가 프론트 그립을 잃었냐라는 거에 그 답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 잔디 자체가 들어온 거군요. 물만 잔디 들어온 게 자체라기보다는 잔디를 밟았다라는 것도 살짝 애매한 게, 그냥 차량이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노리스 선수가 옆으로 지나갔고, 네. 만약에 잔디를 제대로 밟았으면 노리스 선수도 미끄러졌겠죠. 그러네요. 근데 연석을 조금 깊게 밟으면서 그 연석 쪽에 고여있던 물 하고 그 바깥쪽에 있었던 물, 이런 것들이 이 노리스가 지나가는 그 여파로 인해서 이 트랙 안쪽으로 쏟아지게 되었고, 이제 그거를 밟았다라는 겁니다.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 보일 수 있죠. 그렇게 그쵸. 또 빨리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랑 별개로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의로 할 수 있는 지점인가? 왜냐하면 연석에 물이 고여 있다라고 친다면, 이게 내가 네. 드라이버라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밟았을 때 그거를 미끄러질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피하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뒤에 애들을 방해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이거를 밟았을 때 내가 스피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당연히 먼저 할 테고, 그리고 애초에 그 레이싱 라인 같은 것들이 막,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부터 그 물 웅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거를 3번 코너에서 밟았다고 한다면 2번 코너를 진입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의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리스 선수가 이거를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이게 참 상황이, 네. 이 딱 챔피언십 경쟁을 하는 딱 그 경쟁자를 마치 무슨 아이템, 그 함정 아이템을 쓰듯이, 바나나 놓듯이. 그렇죠, 이 담근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피아스트리 선수는 피아스트리 선수대로 그 뒤에 보톨레토랑 콜라핀토 선수까지 같이. 갑자기 여기서 같이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내버렸고, 아하.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와 콜라핀토가 리타이어를 했고, 보톨레토 선수는 또 어떻게든 차량을 움직여서 또 이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위로 달리던 피아스트리가 사고로 리타이어를 하면서 밑에 드라이버들이 한 계단씩 순위가 올라왔고, 이에 따라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서 시작했던 페라리에 비해서 이 메르세데스 선수가 4위에서 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3위에 피아스트리가 나가버리면서 이 러셀 선수도 한 계단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고로 인해 레이스에 레드 플래그가 떴고, 이 때문에 스프린트 레이스가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리스타트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로 보자면 어쨌든 노리스 선수가 무난하게 폴트윈을 가져갔고 메르세데스가 2위랑 3위로 들어오면서 스프린트에서 13점이나 챙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맞습니다. 페라리도 나름 해밀턴 선수가 11그리드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스타트 때부터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하면서 3그리드를 앞지르면서 완전 갑자기 8위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 추후에 레이스에서도 약간의 추월을 하면서 어떻게든 포인트 기여를 해줬지만은 결국엔 르클레르 선수가 5위, 게다가 이제 해밀턴 선수가 7위로 둘이 합쳐가지고 단 6점밖에 합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메르세데스에 비해서는 조금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그게 중요하죠. 결국 메르세데스와의 경쟁 상황에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 경쟁 상황을 어떻게 통제했느냐, 그게 중요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스프린트 레이스가 끝난 뒤에 컨스트럭터 2위가 바뀌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끝나니까 이 메르세데스가 컨스트럭터 2위가 되고 페라리가 3위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 네. 일단은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 입장에서는 직전에 멕시코가 끝나면서 노리스 선수에게 챔피언십 1위를 내주었지만 여전히 1점 차이였고, 게다가 이번에 상파울루가 스프린트 레이스까지 걸린 주말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등이 좀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스프린트를 굉장히 정말 최악의 결과를 마주함과 동시에 본인이 리타이어를 한 아쉬움에다가 그 경쟁자인 노리스 선수는 심지어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스프린트 단일로만 보면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쓰여졌다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막상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끝나고 나서 했던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뭐 그냥 결과가 실망스럽고 내일 잘 준비할 거고 뭐 잘 반등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어쨌든 그리고 그 앞서 말했던 그 물을 노리스 선수가 튀긴 것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서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노리스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3번 코너의 연석은 퀄리파잉에서는 항상 사용하는 연석이다. 근데 이런 웻 상황에서는 드라이버들이 모두 연석을 피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이제 의도한 게, 그러니까 오히려 의도는 연석을 안 밟고 싶었는데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넓게 달렸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물이 트랙 위로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깔끔하게 인정. 그리고 바로 그 2위에 그 랜도 노리스 선수를 바로 뒤따르던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실제로 그 랜도가 물을 이렇게 싹 튀기고 하면서 내 얼굴에, 그러니까 내 그 헬멧 바이저에 네. 굉장히 많은 물이 이렇게 튀기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다. 아하. 그리고 이제 키미 안토넬리 선수 본인도 레이스 내내 연석을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노리스 선수가 그렇게 연석을 밟으면서 물을 튀겨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물이 튀기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쪽 코너를 돌아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거를 막상 물을 정통으로 맞았던 안토넬리 선수는 그걸 잘 넘어간 반면에 반대로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는 그거를 피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물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키미 안토넬리 선수는 자기 머리에 맞았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 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지면에 닿기 전에. 그지 지면에 닿기 전에 차의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기 전에 맞았으니까 오히려 안토넬리 선수한테는 영향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네. 게다가 안토넬리 선수는 그거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했잖아. 내 그 바이저에 튀니까 그렇죠. 나 여기서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그 코너를 조금 더 조심하게 신경 쓰이면서 돌 수 있었던 건데, 피아스트리 선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를 그렇다고 랜도 노리스 선수가 나 방금 물 튀겼어라고 팀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랜도 노리스 선수의 담당 엔지니어가 옆에 있는 피아스트리 선수의 담당 엔지니어한테 야 방금 노리스가 물 튀겼으니까 피아스트리한테 그 코너에서 조심하라고 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피아스트리 선수의 엔지니어가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안 되죠. 그지? 게다가 뭐 반랩 정도 뒤쳐져 있던 것도 아니었고 당장 한 3, 4초 뒤에 따라오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피아스트리 선수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정말 그 직전 랩, 그 전전 랩 그냥 똑같이 달리듯이 달렸는데 그냥 갑자기 미끄러진, 정말 그냥 피아스트리 선수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방금 떨어진 따끈따끈한 바나나를 제일 먼저 밟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 바나나가 사실 여러 번 쓰일 수 있는 바나나인데 네. 가장 먼저 밟게 된 그런 셈인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 러셀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노리스 선수가 이제 거기서 물을 밟고 지나간 건 바나나를 던지는 마리오 카트 같다라고 이제 대놓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비유했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슬리 선수도 오랜만에 8위로 들어오면서 알핀이 정말 오랜만에 포인트를 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점이라도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게 알핀이 그 20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서 2포인트를 얻으면서 지금 22포인트가 됐는데 20포인트로 됐던 게 12라운드 영국이었어요. 영국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3그리드 벨기에. 13라운드 벨기에에서 1포인트를 얻으면서 영국에서 19포인트가 됐었고 그리고 벨기에에서 20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네. 벨기에 이후에 헝가리,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멕시코를 지나는 동안 포인트를 한 번도 못 따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브라질에 와가지고 포인트를 겨우겨우 이 가슬리 선수가 획득을 했던 거고 네. 게다가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여전히 지금 알핀의 포인트 100% 모두가 가슬리 선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직 콜라피토 선수는 무득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키미 선수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까 그 레드 플래그가 나온 이후에 그럼 결국 나머지 한 17랩 정도를 달렸던 건데 네. 그 피니시 할 때 랜도 노리스 선수랑 0.6초의 격차로 들어왔어요. 오. 그러니까 17랩을 달리는 동안 키미 선수가 랜도 선수를 계속 압박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랜도 선수가 지금 챔피언십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 처음 데뷔한 루키가 이거를 거의 20랩 가까이 동안 계속 압박을 하면서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번에 키미 선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키미 선수의 폼이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고 내년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애초에 랜도 노리스 선수랑 0.097초 차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노리스 선수랑 0.1초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야. 네.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러셀 선수도 잘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여전히 정말 이번 시즌에 메르세데스 차량은 정말 과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시원한 환경에서는 확실히 강세가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게다가 또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미 선수가 워낙에 이런 웻 상황에서 차를 몰아붙이는데 능한 선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F2나 F3 시절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또 이렇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낳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준씨 이야기를 첫 번째 그랑프리부터 쭉 들어보면은 조지 러셀 선수는 정말 꾸준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죠? 진짜 안 그래도 사실 이따가 퀄리파잉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할 건데 사실 러셀 선수가 그 레벨에서는 어쨌든 정말 경쟁력 있는 드라이버가 맞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셀 선수가 이번에 메르세데스의 선택을 또 받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러셀 선수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때 한창 이 시즌 중반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메르세데스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창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러셀의 재계약이 밀린다라는 루머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러셀 선수가 재계약을 하고 나서 했던 인터뷰 중 하나가 제가 기억을 하기로 베르스타펜이 메르세데스에 여전히 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러셀이랑 베르스타펜의 조합이 메르세데스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라고 러셀 선수한테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때 러셀 선수의 답변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르스타펜이 온다고 해서 베르스타펜이 나를 압도하고 바로 메르세데스의 퍼스트 드라이버가 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걔한테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베르스타펜 오면 힘들걸? 내가 있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였다는 거야. 쉽지 않을 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본인의 실력에 대한 확신도 어느 정도 지금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확신을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를 꾸준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키미 안토넬리 선수한테 좀 뒤졌던 것도 굉장히 올 시즌 들어서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저희가 물론 그때도 이제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앞에 있고 러셀 선수가 뒤에 있는데 러셀 선수가 내가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팀이 결정을 지연시키다가 드라이버 스왑을 늦게 해서 러셀 선수가 뒤에서 손해를 봤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네.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멕시코에서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그 러셀 선수보다 앞에서 피니시를 했단 말이야. 네. 그때 결과가 러셀 선수가 7위였고 네. 안토넬리 선수가 6위였어요. 근데 이게 올 시즌 처음이었어. 멕시코가. 이번 시즌 내내 모든 레이스에서 러셀 선수는 키미 안토넬리 선수보다는 좋은 결과를 항상 냈습니다. 그러다가 멕시코에서 네. 처음으로 그랬던 거야. 저번에 한번 비교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지 러셀 선수가 어느 레이스 순위든 항상 위에 있었다. 그 비교를 한번 했을 때요. 게다가 이게 스프린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중국 스프린트, 마이애미 스프린트, 벨기에 스프린트 그리고 미국 스프린트까지 다 합해도 모두 러셀 선수가 다 이기고 있었어. 아하.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그 러셀 선수랑 키미 안토넬리 선수의 레이스 결과가 바뀐 게 네. 스프린트까지 포함해서 최초였던 겁니다. 이번에 브라질 스프린트가. 사실 그렇게만 봐도 왜냐하면 키미 안토넬리 선수의 그 순수 페이스가 굉장히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셀 선수가 여전히 사실 이 루키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인상을 계속 주는 것만 봐도 어쨌든 러셀 선수도 굉장히 좀 이 탑 클래스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자, 같은 날 펼쳐졌던 레이스 퀄리파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레이스 이야기인데 퀄리파잉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면 폴 포지션이 다시 한번 랜도 노리스 선수입니다. 네. 랜도 노리스 선수 2그리드에 그리고 다시 한번 키미 안토넬리 선수입니다. 네. 여전해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안토넬리 선수가 정말 이번 주말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3그리드에 페라리의 르클레르 선수, 4그리드가 피아스트리, 5그리드가 RB의 아이작 하제르 선수입니다. 그런 거고. 자, 6그리드의 러셀, 7그리드의 로슨. 자,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8그리드의 베어먼. 그리고 9그리드의 그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다시 보여요. 9그리드의 피에르 가슬리, 10그리드가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인 거고. 네. 11그리드의 페르난도 알론소, 12그리드 알본, 13그리드의 해밀턴 선수가 있고요. 14그리드의 스트롤, 15그리드의 사인츠 선수.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한 거죠. 16그리드가 베르스타펜 선수였습니다. 베르스타펜 선수가 Q1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 베르스타펜 선수가 Q1에서 탈락을 했었고, 무슨 일이죠? 17그리드가 오콘, 18그리드 콜라핀토, 19그리드가 그 유키 선수였고, 보톨레투 선수는 이제 20그리드였는데 보톨레투 선수는 그 퀄리파잉 자체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랬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스프린트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걸 빼먹었는데 네. 그 보톨레투 선수가 아까 그때 사고를 먼저 당했었잖아요. 네. 같은 코너에서 피아스트리, 콜라핀토 그리고 보톨레토 이렇게 셋이서 같이 슬립을 했는데 보톨레토는 어떻게든 차량을 움직여서 빠져나왔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스프린트 레이스 이어가다가 맨 마지막 랩에 그 최후미에서 혼자 달리다가 또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른 차량들은 끝난 시점이었고 거의 백마커 가까이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는데 보톨레토 선수가.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마지막 랩을 시작하는 그 메인 스트레이트 지점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풀 가속을 하다가 미끄러진 거야. 그럼 큰 사고죠. 그죠? 그러면서 순간 속도가 막 시속 310km에 순간 G포스가 57G까지 측정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안 다친 게 용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톨레토 선수가 그러니까 성적이고 나발이고 왜냐면 이제 당연히 홈 그랑프리에서 리타이어를 할 뻔하고 어쨌든 그 최후미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아쉽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이게 안 다친 것부터가 이미 아일톤 세나가 지금 보톨레토 선수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다. 한번 지켜줬네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큰 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이 사고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게다가 이미 왜냐하면 스프린트 레이스가 중간에 레드 플래그가 나오면서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린트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퀄리파잉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고 자우버에서 이 보톨레토 선수의 차를 고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퀄리파잉 때까지 차를 수리를 하지 못하면서 애초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안 다쳤으니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네. 자 일단은 Q1부터 정말 큰 이변이죠. 여기 왜 있죠? 레드불 두 차량이 모두 Q1에 탈락하는 그런 거고 뭐 당연히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고요. 게다가 뭐 유키는 사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럴 수 있는데 베르스타펜 이 Q1에 탈락한다? 이게 정말 이례적인 거라고 해요. 이거랑 관련된 그 기록을 한번 보자면은 베르스타펜의 순수 페이스 부족으로 인한 Q1 탈락은 커리어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커리어 전체로 보면은 7번째 Q1 탈락인데 이제 나머지 6번의 사례들은 전부 약간 그 차량에 이슈가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량이 약간 결함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랩을 포기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다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약간 그 파츠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 피트레인 스타트로 밀려났거나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건데 정말 정상적인 차량으로 그러니까 뭐 정상적이라는 게 당장에 뭐 결함이나 어디 박는 거 없이 정말 클린 랩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페이스 부족으로 Q1에 탈락한 게 이번이 베르스타펜 선수 커리어 최초의 기록이다.
게다가 레드불 두 차량 모두 Q1에서 탈락한 것은 2006년 일본 그랑프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것은 378번의 레이스 만에 일어난 일이며 네. 게다가 이때 안토넬리 선수는 생후 44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레드불이 마지막으로 동반 Q1에 탈락했을 때 안토넬리 선수는 태어난 지 한 달 반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병원에 있었을 수도 있는 무조건 타이밍이었다.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죠. 거의 그 정도라는 겁니다. 오호. 라는 거고 이게 굉장히 어쨌든 재밌는 네. 거고 게다가 그러는 와중에 RB는 또 두 차량이 Q3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죠? 하자르 선수가 5그리드 게다가 로슨 선수가 7그리드인 건데 네. 사실 이거를 제가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나름 올해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올해 RB의 두 차량이 동반 Q3에 진출했던 게 모나코,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 아제르바이잔까지 해가지고 총 5번 있었고 이번이 6번째 RB 더블 Q3 진출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레드불이 둘 다 탈락한 게 정말 이변이었던 거죠. 자, 하스의 올리버 베어만 선수 역시 지금 4레이스 연속으로 Q3를 진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게다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가슬리 선수가 top 10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죠. Q3까지 진출했는데 가슬리 선수가 마지막으로 Q3 진출했던 게 12라운드 영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그러면은 9번째 레이스만에 또 Q3에 진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시즌 6번째 Q3 진출이었습니다. 야, 가슬리 폼도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 역시나 이번 시즌 첫 Q3 진출이었어요. 턱걸이로. 그죠? 직전에 미국 그랑프리 스프린트에서 갑자기 4그리드였나요? 그 출발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스프린트여서 카운트가 안 됐던 거고 네. 이번 시즌 정식 레이스에서 최초 Q3 진출을 또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번에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밀턴 선수가 13위로 Q2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기록이 있는데 해밀턴 선수랑 베르스타펜 선수가 사실상 이 201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이 포뮬러 1 챔피언 그 경쟁을 주름잡던 이 두 명인데 네. 해밀턴 선수랑 베르스타펜 선수가 동시에 Q3 진출에 실패한 적이 지금까지 역사상 딱 2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번이 작년 브라질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 브라질이야. 약간 이쯤 되면은 약간 챔피언의 무덤이라고 좀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네요. 지금 거의 독보적인 챔피언 2명이 있다고 치면 딱 그 2명인데 그렇죠. 2명 다. 그죠. 그리고 러셀 선수도 아까 전에 제가 좀 언급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이때를 위해서 좀 아껴놨었는데 네. 러셀 선수가 6그리드였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번 시즌 모나코를 제외하고 러셀 선수의 최하위 그리드 스타트가 6그리드야. 그러니까 모나코 때 조금 죽순 거를 제외를 하면은 항상 6그리드 이상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러셀 선수가 얼마나 꾸준했는가라는 거죠. 항상 그 5그리드 어딘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6그리드 어딘가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고 와. 실제로 6그리드까지 떨어진 적이 딱 2번 있었거든요. 이번을 그러니까 그중 한 포함해서요? 번이 이번이 브라질이었고 네. 나머지 한 번이 이제 벨기에 그랑프리였어요. 이야. 자, 그거를 제외하면 모두 5그리드 이상에서 출발을 했었다. 메르세데스는 러셀을 꼭 붙들고 있어야겠습니다. 그쵸. 이게 메르세데스가 진짜 차량만 잘 만들어주면은 러셀도 정말 챔피언십을 진지하게 노릴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드라이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러셀 선수를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약간 예전부터 든 느낌이지만 약간 현우진 선생님의 캐릭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 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험생분들이나 이 대학생분들이 아니면 이 현우진 이 누군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네. 그 메가스터디에 있는 수학 강사 분인데 약간 좀 마르고 키 크고 허옇고 뭐 명품 입고 약간 그래서 그런 좀 이미지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이 수학 1타 강사죠. 전국에서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수학 1타 강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저희 수험생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이 현우진 선생님의 그 성대모사를 하는 거를 정말 모두가 했었죠.
특히 이 굉장히 조곤조곤 거칠게 말하는 게 또 현우진 선수란다. 현우진 선생님의 그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뭐 이렇게 풀면 안 돼. 뭐 문제를 너 맘대로 뭐였죠? 뭐 문제를 신기하게 풀면 신기한 대학이 가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렇죠. 제가 항상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섬세한. 갑자기 또 오랜만에 또 향수가 나네요. 네. 키미 안토넬리 선수도 이번에 퀄리파잉 관련해서 굉장히 또 좋은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19세 76일의 나이로 그랑프리에서 프론트 로우, 그러니까 1, 2위를 의미를 하는 거죠. 프론트 로우에서 출발하는 역대 세 번째로 최연소 드라이버입니다. 이야. 근데 여기서 1위가 랜스 스트롤 선수고 2위가 베르스타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두 명도 싹수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죠. 게다가 이번 퀄리파잉 자체가 굉장히 치열했었던 게 그 포뮬러 1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번 퀄리파잉이 closest ever Q3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Q3였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폴 포지션부터 Q3 최하위인 10위 사이의 랩 타임 격차가 가장 적었던 퀄리파잉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목소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 아직 물을 한번 마시고 안 했어요 지금. 자 물을 한번 마시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헐켄베르크 선수가 노리스 선수랑 0.528초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0명이 0.5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항상 드라이버들이 이번 시즌 들어서 정말 차량들이 다들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추월하기가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항상 약간 이렇게 좀 불평불만 하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스탯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정말 이번 시즌에 차량들이 정말 모두 비등비등하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운적인 요소도 많이 개입이 될 거고요.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이 순위가 갈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만큼 정말 이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포뮬러 1과 비교했을 때 올해 포뮬러 1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평준화된 리그를 보고 있다. 네. 그도 그렇게 지금 Q3의 그 0.5초의 마지막 후미를 장식하는 건 또 자우버의 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Q3에 있는 차량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록달록해요. 이게 한 2021년, 2022년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Q3의 10대 차량 중 8개는 무조건 그 4강 팀의 차량이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레이스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맥라렌 있죠, 메르세데스, 페라리, 레드불이 없는 게 또 사실 그 와중에 신기한 거긴 한데, 얼비 있죠, 하스 있죠, 알핀 있죠, 게다가 이제 자우버 있죠. 7팀의 차량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5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빠진 게 정말 또 웃음벨이긴 하네요. 웃음벨이네요. 자, 그렇게 기록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여기서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는 퀄리파잉의 셋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토요일 날 퀄리파잉을 하고 다음날 레이스 전에 이 밤새 셋업을 전부 수정을 했었고, 레이스에 피트레인 스타트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렇죠. 셋업을 다시 갈았죠. 그렇죠. 16위로 시작을 하느니 나는 셋업을 바꾼 다음에 그냥 최우미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똑같이 오콘 선수 역시도 셋업 변경으로 인해서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게 되었고, 자, 그래서 레이스 상황으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레이스 결과로 한번 보도록 하자면은 1위가 이제 폴트윈 랜도 노리스 선수였고요. 2위가 안토넬리 선수, 3위가 베르스타펜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저희가 무슨 게임을 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싶을 정도로 너무 현실성이 없는 그것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갑자기 어디서 막 소리가, 그의 등장음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번 시즌 들어서 아마 가장 추월이 많았던 그랑프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선수가 정말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20그리드 스타트도 아니었어. 그냥 피트레인 스타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게 상쇄된 지점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레이스 중간에 세이프티카가 떴잖아.
그리고 저는 사실 애초에 그거를 레드불이 염두에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피트레인 스타트라고 하더라도 세이프티카가 한번 뜨면은 이게 트레인으로 붙어버리잖아. 그렇죠. 간격이 다시 좁아지니까. 그지. 그래서 레이스 초반에 만약에 세이프티카가 뜬다라고 한다면은 이 피트레인 스타트로 인해서 이 한참 뒤로 밀리는 그 간격을 상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는 거는 그나마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법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됐자. 근데 실제로 이제 초반에 세이프티카가 나왔고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들도 어느 정도 겹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베르스타펜 선수의 페이스가 좋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퀄리파잉과는 다르게요. 실제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알본 선수가 이 클린 에어에서 새 소프트를 끼고 나와가지고 패스티스트 랩을 가져가기 전까지 거의 레이스 대부분의 패스티스트 랩을 계속 베르스타펜 선수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 자체가 그냥 완전 최고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4위가 러셀 선수, 네. 5위가 피아스트리, 6위가 베어만, 네. 7위에 로스, 8위에 하자르, 그리고 9위에 헐켄베르크, 그리고 10위에 가슬리까지 들어오면서 이 가슬리 선수도 아까도 이제 스프린트에서도 최후미에서 1포인트, 그리고 레이스에서도 1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든 겨우겨우 이렇게 붙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포인트권을 2번 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이스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굉장히 좀 그러니까 레이스 상황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레이스 상황이 너무 많은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첫 랩에서 보톨레토 선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보톨레토 선수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침울하죠. 스프린트에서도 사고가 나가지고 리타이어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퀄리파잉도 참여를 못했고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든 다시 레이스에 참여를 했지만 거기서도 리타이어.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홈 팬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전부 못 보여줬다.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걸 전부 보여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 보여줄 거를 다 보여줬다. 가장 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안 보여줬다. 그러니까 못 보일 꼴을 다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실 홈 그랑프리 치고는 최악의 그랑프리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첫 랩에 해밀턴 선수가 콜라핀토 선수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이 충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프론트 윙이 파손이 되었고 이게 그 해밀턴 선수의 차량 밑으로 깔리면서 엄청나게 그 스파크를 튀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해밀턴 선수의 이 차량 플로어 손상이 만들어졌었고 네.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 레이스를 좀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플로어 때문에 다운포스가 많이 하락이 되면서 이 안 그래도 약간 좀 차량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차량을 좀 제어하기 힘들다. 이러다간 사고가 또 나겠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리타이어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뒤에 있던 선수들을 계속 보내줬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사실 뭐 해밀턴 선수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해밀턴 선수는 리타이어를 했는데 게다가 사실 여기서 페라리가 이번에 더블 리타이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르클레르 선수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이 아까 전에 그 해밀턴 선수가 그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해밀턴 선수의 파편 같은 것들이 피트레인 그쪽에 엄청 깔렸어요. 그 피트 스테이트가 아니죠. 그 메인 스트레이트 쪽에 엄청 해밀턴 선수의 파편이 엄청 많이 깔렸고 게다가 이제 보톨레트 선수의 차량도 사고가 나면서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세이프티카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스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1위가 노리스 선수가 있었고 2위에 이제 안토넬리 선수 3위가 르클레르 선수 그리고 4위가 피아스트리 선수였는데 여기서 리스타트 할 때 안토넬리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뒤에 있었던 르클레르 선수랑 그 피아스트리 선수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스트레이트 거기서 이제 노리스 선수가 리스타트를 갈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코너 그 세나 S로 진입을 하는 거기서 딱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 안토넬리 선수를 가운데다 두고서 바깥쪽으로는 르클레르 선수가 반쯤 넘어와 있고 안쪽에서는 이 피아스트리 선수가 반쯤 넘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 또 안토넬리 선수를 가운데 두고 약간 쌈 싸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피아스트리 선수가 다이브밤을 시전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인코스로 찌르다가 사실 거기서 비켜줬어야 돼. 왜냐하면은 안토넬리 선수 차량에 비해서 단 한순간도 피아스트리 선수가 앞에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거기서 자기 자리를 주장할 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거고 그럼 결국 아무리 피아스트리 선수가 인코스로 찌른다고 하더라도 그 코너에 진입할 때는 자기가 멈췄어야 됐고 실제로 멈추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휠락이 걸렸겠지.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휠락이 걸린 게 포착이 됐나요? 그죠. 휠락이 걸렸어요. 휠락이 걸리면서 가운데 있던 안토넬리 선수를 쳤고 그 안토넬리 선수가 바깥으로 밀리면서 바깥쪽으로 돌던 르클레르 선수를 쳤어. 그렇습니다. 안토넬리가
그냥 밀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차량이 40도 가까이는 틀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엉덩이가. 그죠. 당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 안토넬리 선수를 공으로 삼아서 당구를 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피아스트리 선수랑 안토넬리 선수는 차량에 손상이 없이 그냥 지나갔던 데에 반해서 그렇죠. 르클레르 선수는 갑자기 타이어 하나가 빠지고 아, 서스펜션이 부러지고 하면서 여기서 리타이어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야.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안토넬리 선수한테 보고 어뢰라는 표현을 항상 썼었는데 이제는 진짜 어뢰죠. 본인이 가서 박는 게 아니라 이 남에 의해서 발사가 돼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상황까지 왔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어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이전에 막 네덜란드 같은 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해밀턴 선수를 한번 담근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에서는 베르스타펜 선수를 또 담근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항상 보면은 이게 자기가 같이 가가지고 리타이어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가서 박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자기는 피해를 또 안 받으면서 자기가 가서 박은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서 발사가 되면서 이렇게 됐다. 정말 어뢰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발사가 됐다는 표현이 너무 웃기네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또 굉장히 또 밈화가 되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세이프티카가 해제되자마자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다시 나왔고 9랩째 다시 리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가 2위로 올라서게 되었고요. 네. 안토넬리 선수가 3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피아스트리 선수는 앞서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 10초 페널티가 부여가 되면서 결국 나중에 레이스 순위는 뒤로 밀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굉장히 잘 달리고 있다가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갑자기 피트 스탑을 했어요. 그래서 왜 지금 하지? 왜냐하면 그때가 한 7, 8랩 정도였으니까. 네. 그래서 봤더니 베르스타펜 선수가 타이어에 펑처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있었던 그 해밀턴 선수의 그 잔해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것 중 하나를 아마 밟아가지고 타이어에 구멍이 생긴 것 같아. 아하.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안 했어요. 그렇죠. 가망이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오히려. 안 그래도 피트레인 스타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펑처로 인해서 피트 스탑을 한번 하게 됐잖아. 물론 그거를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 하면서 어느 정도 손해를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 이상적이지 않은 타이밍에 이거를 한 거고, 게다가 애초에 타이어 전략부터가 대부분의 이제 위에 있는 선수들은 소프트랑 미디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베르스타펜 선수는 하드로 시작을 했어요. 오래 써야 될 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면서 나는 좀 버티면서 상황을 관망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던 건데 네. 그거를 그 하드 타이어를 10랩도 못 쓰고 교체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략의 부분에서는 어쩌면 그러니까 운이 전혀 없었던 거지.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뭐였냐면은 기온이 워낙에 낮고 뭐 네. 약간 또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초에 하드 타이어 온도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미디움하고 소프트가 이번 레이스에서 정말 좋은 타이어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펑처로 인해서 네. 이 베르스타펜 선수는 정말 우연찮게도 정말 이 레이스에 적합한 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때부터 이때 교체한 그 미디움 타이어로 분노의 질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트 이제 타이어를 바꾸면서 최하위로 떨어졌잖아. 네. 그 베르스타펜 선수가 19랩째 7위로 올라왔어요. 추월을 계속했죠. 그래 놓고 21랩째가 되니까 그새 또 2명을 추월해서 또 5위로 올라왔어. 그리고 22랩째에는 안토넬리 선수가 피트인을 하면서 4위까지 올라왔어. 네. 그러면서 그냥 막 올라왔어요. 그냥 이게 막 올라왔고, 레이스 막판에 가니까 1위가 노리스 선수가 이제 피니시를 했었고 2위가 안토넬리였고 3위가 이제 3위가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였던 건데, 네. 근데 안토넬리 선수랑 0.4초 간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를 보자면은 원래는 이제 노리스, 안토넬리, 러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였던 건데, 네.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 러셀 선수를 추월하고 네. 그리고 나서 안토넬리 선수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3랩 정도를 더 줬었으면 충분히 안토넬리 선수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베르스타펜의 2위로 마무리 지을 뻔했던. 여기서도 굉장히 좀 그 도박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 중간에 다른 선수들이 모두 피트인을 하면서 후반부에 레이스 선두가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미디움 타이어를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해설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어쩌면 베르스타펜이 이거를 그냥 끝까지 관리를 하면서 1위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였는데 네. 여기서 베르스타펜 선수는 아니 나는 공격을 할 거야 라면서 그 선두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면서 새 소프트로 갈아 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막 앞에 있는 러셀 선수랑 랩당 1초씩 막 따라붙기 시작을 하면서 러셀 선수를 넘어갔던 거고 이야. 그리고 또 이제 안토넬리 선수를 이 새 소프트 타이어로 엄청나게 압박을 하다가 결국에는 약간 시간이 모자랐던 거긴 했죠. 네,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한 51랩쯤이었던 걸로 보면은 20랩 동안 오히려 새 소프트를 끼고 다 추월해버려야겠다. 이런 마인드였겠죠? 그거를 사실 우승에 대한 생각을 애초에 안 했을 수도 있고 했고요. 어쨌든 노리스가 만약에 뒤에 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네. 차량의 페이스로나 아니면 게다가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냥 그 낡은 미디엄 타이어로 버틴 상황에서나 결국 우승을 내주기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안토넬리 또는 러셀과의 경쟁을 생각을 했을 때 이들을 상대로 수비를 하는 것과 공격을 하는 것 중에 내가 무엇이 더 편한가, 무엇이 조금 더 순위 상승에 기대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소프트를 선택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노리스 선수가 무난하게 폴트윈을 가져가며 주말 동안 우승을 2번 했어요. 그죠? 네. 스프린트도 우승, 레이스도 우승. 그렇습니다. 하면서 33점, 정말 이 한 주말 동안 챙길 수 있는 최대 포인트를 다 챙겼습니다. 최고 득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커리어 11번째 우승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 두 레이스 연속 폴트윈에 더불어서 이번 시즌 팀메이트인 피아스트리 선수와 우승 횟수도 7회로 이제 동률이 되었습니다. 네. 피트레인에서 시작한 베르스타펜 선수가 3위까지 그 이제 올라온 게 이게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자 피트레인에서 시작한 베르스타펜 선수가 3위까지 올라오면서 포디움에 섰는데 네. 이 피트레인 스타트로 포디움에 오른 것은 이번이 F1 역사상 8번째라고 합니다. 만약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번에 2위를 했었으면은 그건 F1 역사상 2번째 기록이 될 뻔했어요. 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게 심지어 1984년. 1984년 댈러스 그랑프리에서 페라리 소속의 르네 아르누 선수가 피트레인 스타트를 해가지고 2위로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뭐 노리스 선수가 스핀을 하거나 해가지고 만약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피트레인 스타트를 해서 우승을 했다. 이번이 이제 F1 역대 최초의 기록이 될 뻔했어요. 게다가 또 네. 굉장히 이색적인 기록을 또 하나 세우게 되었는데 베르스타펜은 이번 포디움으로 인해서 F1 역사상 가장 다양한 스타팅 포지션에서 포디움에 오른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기록도 굉장히 그러니까 애초에 공식 기록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저희가 그 인터넷 그 하는 분들이 알아서 찾아낸 기록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총 17개의 스타팅 포지션을 포디움으로 연결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역대 드라이버 중 가장 다양한 그 레퍼토리를 가졌다라는 거죠. 지금에서 보면은 폴트윈, 2그리드, 3그리드, 4그리드, 5그리드, 6그리드, 7그리드, 8그리드, 9그리드, 10그리드, 14, 15, 16, 17, 18, 20그리드에다가 피트레인 스타트까지 에서 포디움에 오른 정말 다양한 스타팅 포지션에서 포디움에 오른 그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프닝이 복잡하고 다양했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2위인 키미 안토넬리 선수는 이전에 포디움에 올랐던 캐나다의 3위를 넘어서 자신의 커리어 베스트 성적을 기록을 했었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기록인데 네. 이번 주말 동안 스프린트 퀄리파잉, 스프린트 퀄리파잉, 레이스까지 전부 2위예요. 오. 하나도 빠짐없이요? 전부 2위. 이것도 그러니까 일부러 하라고 해도 오히려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와. 전부 1등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재밌는 그런 레이스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가 끝난 뒤 팀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일단 드라이버 챔피언십 그 현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도 노리스 선수가 이제는 390점이 되었고요. 네. 피아스트리 선수가 366점 그리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341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리스 선수가 뭐 당연히 이제 시즌 마지막 스프린트 레이스가 걸린 상파울루에서 폴트윈을 가져가면서 이번 주말 33점을 추가하면서 간격을 엄청 벌렸죠. 거의 챔피언이 이제는 거의 확정이죠.
그죠. 사실상 이 8부 능선에 넘었다라고 봐야겠고 네. 이번 주말 스프린트 리타이어의 레이스에서는 5위로 10점 만에 챙긴 피아스트리 선수에 비해서 23점 이득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노리스 선수랑 피아스트리 선수가 24점 간격이거든요. 네. 이 간격은 올 시즌 들어서 노리스 선수랑 피아스트리 선수의 가장 큰 간격입니다. 게다가 막스 선수 역시 스프린트는 4위를 했고 레이스는 3위를 하면서 20점 만에 챙겼기 때문에 그 노리스 선수가 이미 막스 선수에 비해서도 굉장히 달아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사실 이쯤 되니까 그럼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의 이 챔피언십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항상 무리였어. 항상 무리였는데 우리만 신났던 거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습니다. 팬들만 이게 신났던 거지. 사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전 재산을 베르스타펜 선수의 우승에 걸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5만 원 정도는 걸지 않을까. 5만 원 정도는 네. 요즘 지갑 사정이 굉장히 좀 힘드시다고 하시더니 그 정도는 괜찮나요? 아닙니다. 그걸로 이제 지갑 사정을 좀 보완을 해보려고 한탕 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레버리지 같은 거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2배, 3배씩. 뭐 TQQQ. TQQ. 뭐 약간 이런 거. 세배 추종 뭐 이런 인버스로. 거. 그쵸. 막 이런 거 있고. 자, 어쨌든 이제 3개의 레이스가 남은 시점에서 피아스트리 선수랑 24점 격차에 베르스타펜 선수랑은 49점 격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레이스에서 노리스가 피아스트리 우승에다가 노리스 2위만 하더라도 레이스당 7점씩밖에 따라잡지 못하니까 이미 노리스 선수가 우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즉 노리스 선수는 이제 남은 레이스에서 적어도 모두 2등만을 확보한다면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고 게다가 만약에 이 남은 레이스 중 한 번이라도 우승을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자력 우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노리스 선수가 적어도 한 번은 리타이어를 해줘야 돼. 이제는. 게다가 거기에 한 8, 9위 피니쉬도 한 번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되려면 노리스 선수가 2번은 리타이어를 해야지 막스 선수한테 기회가 옵니다. 이야. 그러는 와중에 막스 선수는 거의 모든 레이스를 남은 3개의 레이스를 전부 우승을 하면 될 거야. 거의 그 정도 시나리오가 되어야지 사실 좀 가능한 이야기긴 합니다. 이제는. 사실 양자역학 세계에서만 가능한. 그죠. 뭐 약간 그런 거고. 네. 근데 오히려 사실 지금 분위기로만 본다면 차라리 피아스트리 선수보다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럴듯해요. 워낙에 지금 피아스트리 선수가 사실 초반에 부진할 때는 그냥 액땜이구나 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안 따라줍니다. 이 상황도 그렇고 행운도 그쵸. 그렇고. 이게 모멘텀이 넘어간 이후로 다시 넘어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네. 이번에 막스 선수 페이스를 보면은 패스티스트 랩도 아까 말씀드렸듯 거의 레이스 내내 막스 선수가 갖고 있었고 그렇죠. 노리스 선수보다도 전반적인 페이스 자체가 빨랐어요. 피트레인에서 레이스 스타트를 했는데 끝났을 때 노리스 선수랑 10.7초 간격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퀄리파잉이 끝나고서 퀄리파잉 때 너무 실망스러웠으니까 네. 베르스타펜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챔피언십은 잊어버려라. Forget it. 나 이제 그냥 챔피언십 안 해. 포기 선언 안 해. 해버렸는데 그래놓고 정말 분노의 질주를 보여줬고 노리스 선수도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오늘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에서 레이스를 시작을 했었더라면 우승을 장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노리스 선수는 막상 오늘 맥라렌의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멕시코에서는 30초 격차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완전 편하게 이겼습니다. 완전 편하게 이겼는데 이번에 와서는 피트레인 스타트를 한 차에 비해서 10초밖에 못 갔다? 라는 거고 애초에 피트레인 스타트가 얼마나 많은 시간 손실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순수 페이스 자체로만 보자면 베르스타펜 선수가 노리스 선수보다 빨랐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베르스타펜 선수는 시작보다 이 끝에 간격이 좁았던 거야.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어쨌든 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뭐 베르스타펜 선수가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노리스 선수가 가장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거의 85%를 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85%? 뭐 거의 한
이제 8분 능선 확실히 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1라운드 브라질을 마쳤는데 이 챔피언십 경쟁을 하는 이 피아스트리 선수랑 막스 그리고 노리스 선수 비교를 해보자면은 피아스트리 선수가 마지막 우승이 15라운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 이후에 16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의 리타이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5번의 레이스 동안 평균 레이스 순위가 4.4위, 네. 평균 퀄리파잉 그리드가 5.3 그리드. 와중에 그 사이에 있었던 미국하고 브라질 스프린트는 2연속 리타이어. 같은 기간 동안 노리스 선수는 평균 레이스 퀄리파잉이 3그리드에 평균 레이스 순위가 2.7등. 잘했어요. 게다가 아까 그 피아스트리 선수가 죽었던 아제르바이잔을 같이 제외를 시켜준다면 5경기 평균 순위가 1.8등이에요. 1점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최근 4개의 레이스에서 피아스트리 선수가 4등, 5등, 5등, 5등 네. 인데 노리스 선수가 3등, 2등, 1등, 1등입니다. 굉장히 확실히 대비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베르스타펜 선수랑도 비교를 해보자면 네. 네덜란드 피아스트리의 마지막 우승 이후 이탈리아부터 지금까지 1등, 1등, 2등, 1등, 3등, 3등 네. 6레이스 평균 1.8등 피니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그 노리스 선수보다 그러니까 노리스 선수가 아제르바이잔에서 네.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었으니까 최근 6개 레이스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페이스가 가장 좋은 건 또 베르스타펜 선수긴 해요. 그러니까 피아스트리 선수가 얼마나 지금 사실 이 모멘텀이 내려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는 모멘텀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겠고 네. 게다가 이제 다음번에 예정된 라스베가스는 직선 주로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게다가 나이트 레이스로 펼쳐지는 만큼 네. 이 약간 시원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라렌 자체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선호가 될 만한 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맥라렌이 지금까지 역사상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메르세데스의 굉장히 홈이라고 할 만큼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메르세데스가 좋은 결과를 가져갔던 레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3개의 레이스에서 심지어 그중 하나는 라스베가스 정말 맥라렌의 그나마의 약세가 조금 점쳐지는 그런 레이스에서 네. 피아스트리 선수가 여기서 그럼 과연 반등을 어떻게든 할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 그러면 폼이 좋은 노리스 선수랑 막스 선수 이 둘의 경쟁인데 네. 문제는 그래 어떻게 보면은 베르스타펜 선수의 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노리스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미 이전까지 노리스 선수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노리스 선수가 지금 막스 선수한테 막 숭덩숭덩 따라잡히는 형국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리스 선수의 당장의 폼은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냥 노리스 선수가 챔피언십인 거를 조금 받아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넘어 그냥 거의 확실하다라고 믿어도 될 만큼입니다. 맞습니다. 또 드라이버 개개인으로 보자면 굉장히 또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세워졌는데요. 네.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2위로 18포인트를 획득하며 122포인트가 됐고 네. 루키 시즌 최다 포인트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종전에 2007년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루키 시즌 109포인트 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이 기록도 다시 썼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촉망 맞습니다. 네, 특히 최근의 폼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번 시즌 내내 팀메이트 선배인 러셀 선수에게 순위에서 뒤지고 있다가 직접 멕시코 더불어서 2연속으로 러셀을 이겼어. 게다가 그 사이에 브라질 스프린트에서도 이겼던 걸 생각하면 3번의 레이스 연속으로 지금 러셀을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카운트를 쳐준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러셀 선수가 그럼 리타이어를 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러셀 선수는 정상적으로 레이스를 했고 그리고 순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네. 4위, 3위, 막 5위. 근데 이제 거기서 안토넬리 선수는 2위 해버리면서 그냥 이겨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유럽 벗어나고 확실히 그 지킨 말을 누가 제일 잘 지켰나요? 이번 시즌에 하면은 안토넬리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유럽을 벗어나고 좀 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유럽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또 주목받는 루키가 있으니 바로 하스의 올리버 베어만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6위예요. 왜냐면 멕시코에서도 6위였었거든요. 야. 2레이스 연속 톱6 피니시이고 이번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기록한 6위는 하스 컨스트럭터가 역사상 브라질에서 이제껏 기록한 최고 순위라고 합니다. 역대 하스가 이뤄낸. 그죠? 역대 하스가 브라질에서 이뤄낸 최고 순위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루머가 뜨는 거죠.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내년에 르클레르 선수랑 함께 페라리를
운전할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해밀턴 선수를 밀어낼 수도 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로 본다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한다면 네. 사실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폼만 보면 그래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게다가 명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폼이 올라오면은 게다가 어쨌든 해밀턴 선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어쨌든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인 거고 그 팀은 결국 계속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어만 선수가 해밀턴 선수를 뛰어넘을 필요도 없어. 둘이 같다고만 하더라도 베어만 선수를 써야 되는 명분이 오히려 더 있는 겁니다. 팀 입장에서. 그렇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페라리가 해밀턴 선수가 뭐 20년 동안 뛰었던 그런 팀이냐?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 레거시로 보자면 차라리 메르세데스에 남아 있었으면은 그 뭐 충성심이라고 한다던가, 그렇죠. 뭐 그 의리라고 한다던가, 뭐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면서 어떻게든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은 페라리를 온 이상은 사실 이제는 정말 뭔가를 보여주러 온 게 해밀턴 선수인데 딱 봤을 때 베어만 선수에 비해서 밀린다도 아니고 둘이 똑같은 것 같다? 그럼 베어만 선수 써야죠. 페라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사실 르클레르 선수도 사실 주변에 잡음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는 페라리에게 커리어를 다 맡겨둘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왔고 직접 본인이 이야기했던 건 아니지만 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약간 친인척들 중에서 르클레르가 굉장히 페라리에게 불만이 많다. 우승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이 뭐랄까 피해의식?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피해의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그런 걸 의식하고 있다. 불편하다. 과연 그지?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페라리가 과연 정말 내년에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또 알핀 가슬리 선수가 이번에 포인트를 따는 걸 굉장히 구경하기가 힘든데 네. 이번에 또 가슬리 선수가 스프린트에서 8위에 더불어서 레이스에서도 정말 끝자락에 1포인트 딱 추가를 하면서 이제 또 1포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11위가 제가 기억하기로 알본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본 선수랑 엄청 가까운 간격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의 추월당할 뻔 하다가 피니시 그 체커드 플래그를 받았어요. 보면 지금 0.2초 대네요, 거의. 그쵸? 0.2초. 뒤에 있던 알본 선수랑 0.2초 간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윌리엄스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부진하거든요. 최근 몇 개 레이스에서. 그렇죠. 초중반을 꽤 잘해줬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좀 서로 간절한 입장들끼리 배틀을 마지막까지 펼쳤는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에르 가슬리가 10위를 지켜냈습니다. 언더독 싸움이 조금 더 재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팀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위가 메르세데스로 이번에 398포인트가 됐고 네. 3위가 페라리도 아니야. 이제 3위가 레드불입니다. 페라리 어디 갔나요? 컨스트럭터 3위가 레드불로 366포인트. 네. 4위가 페라리로 362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야. 자, 페라리가 이번 주말에 굉장히 좀 아쉬운 거죠. 게다가 레이스가 더블 리타이어였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애초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베르스타펜 선수는 3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페라리가 이번 주말에 굉장히 좀 최악의 주말 중 하나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페라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메르세데스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토넬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역시 이 메르세데스의 차량이 정말 과열의 문제가 해결되면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 이런 거고 이번 주말 동안 총 43점을 땄어요. 엄청 땄네요. 그 43점을 땄는데 맥라렌이랑 똑같아. 이번 그랑프리에서 취득한 이번 점수가... 주말 동안 딴 게 랜도 노리스가 25점 네. 레이스에서 그리고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10점 땄죠. 5위로 들어오면서 레이스에서 얘네가 35점을 땄고 맥라렌이 그리고 이 스프린트에서 랜도 노리스가 우승하면서 8점을 땄으니까 맥라렌도 이번 주말 동안 43점을 땄거든요. 이야. 근데 메르세데스도 43점을 땄다라는 거고 이번 주말 포인트로 보자면 레드불이 20점을 땄고요. 그리고 페라리는 6점밖에 못 땄어. 그러니까 한 주말 만에 37점 격차를 벌렸어요. 페라리랑 그리고 그 메르세데스가. 페라리는 컨스트럭터 3위도 이제는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3위는 조금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레드불과 4포인트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네. 레드불은 해볼 만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불과는 조금 해볼 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페라리는 이번 시즌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더블 리타이어입니다. 중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실격 이슈가 한 번 있었고 네. 네덜란드에서 그 안토넬리의 어뢰에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 적도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게다가 이게 2020년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라리가 이번에
이번 시즌 3개의 레이스에서 노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페라리가 한 시즌에서 노포인트를 기록한 그랑프리가 몇 회였냐 이거 기록을 했을 때 2020년 이후 이렇게 많이 있었던 적이 최초라고 합니다. 와, 지금 폼이 제일 나쁜 때군요. 그러니까 사실 페라리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이 뭐 항상 뭐 페라리가 엄청나게 또 좋았던 적은 또 항상 그렇게 많이 없긴 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노리스 선수랑 그 피아스트리 선수 이 시대가 오기 전에는 베르스타펜 선수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메르세데스의 해밀턴 선수의 시대가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레드불의 세바스티안 베텔 선수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페라리의 그 전성기, 우승의 시기를 보자면은 한 20년은 되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페라리가 지금 사실 이번 시즌이 사실 안 좋은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즌 중 하나다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컨스트럭터 2위 싸움을 하니까 이게 뭐가 안 좋은 시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네. 다른 팀이 아니라 페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페라리의 드라이버들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2위 하려고 페라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페라리가 그 F1에서 가지는 그 상징성,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그 원년팀이라는 그런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 페라리 스쿠데리아가 가지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름값에는 역시 여전히 굉장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괜히 종교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 그랑프리에서 페라리가 페이스가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이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번 시즌 페라리가 보여준 평균치랑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불운이죠. 둘 다 사고로 리타이어를 했잖아. 해밀턴 선수도 콜라핀토랑 사고가 나면서 그 플로우 손상이 생겨버렸던 거고, 네. 르클레르 선수야말로 정말 불운이죠. 그러니까 정말 심지어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코너를 돌 때 제가 봤을 땐 그 리플레이로 몇 번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좌측으로 돌 때 안전하게 이렇게 넓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깥쪽으로 잘 돌고 있었어. 네. 그리고 안전하게 돌고 있었는데 앞쪽에 있었던 안토넬리 선수의 레이싱 라인을 전혀 침범하지 않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안토넬리 선수가 갑자기 발사돼가지고 이제 맞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발사된 거에 맞았죠. 르클레르 선수가 올 시즌 평균 스타팅 그리드가 5.6 그리드에 해밀턴 선수가 8.9 그리드입니다. 네. 그래서 르클레르 선수 3 그리드 스타트였고 해밀턴 선수는 13 그리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추 비슷해. 얼추 비슷한 거고, 특히나 뭐 해밀턴 선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르클레르 선수의 리타이어가 특히나 뼈 아프죠. 위치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포디움을 노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 게다가 르클레르 선수가 만약에 그 3위에 껴있었다, 만약에 안토넬리랑 러셀 사이에 껴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밑에서 올라온 레드불의 막스 선수의 입장에서도 상위권 팀의 차량 하나를 더 넘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기는 거고, 게다가 러셀 선수의 순위도 르클레르 선수가 리타이어 하면서 하나 올라온 측면이 있단 말이야. 네. 본인이 리타이어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 획득의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당장 그 컨스트럭터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최악이었네요. 그죠?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드불 이야기를 하는 김에 유키 선수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 정말 페널티 수행과 관련된 팀의 미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랩에서 스트롤 선수를 유키 선수가 박으면서 10초 페널티가 나왔는데, 그 10초 페널티를 첫 번째 피트스탑에 수행을 하려고 딱 수행을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중계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레드불 피트크루가 10초가 끝나기 전에 차량을 건드렸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초 해가지고 총 20초의 페널티를 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유키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팀이 잘못한 거긴 한데, 그렇죠. 근데 애초에 사실 그 유키 선수의 퀄리파잉 때부터 별로 가망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셋업도 굉장히 좀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게, 퀄리파잉이 끝나고 나서 유키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막스가 자신과 같은 셋업으로 주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퀄리파잉에서.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덧붙이기를 유키 선수는 셋업에는 문제가 없고 타이어 온도를 관리하는 데에 조금 애를 먹어가지고 퀄리파잉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막스 선수는 그 셋업에 불만을 품고 밤새 그 차량을 고치고 그냥 피트레인 스타트를 한 거야. 그리고 아하. 그렇게 선택이 갈렸던 건데,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약간 옳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막스 선수가 있으면은 그 셋업을 막스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정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셋업을 했는데 유키 선수는 셋업에는 문제가 없고 타이어 온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막상 막스 선수는 그 셋업을 너무 싫어해서 그냥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더라도 그 셋업을 바꾸고자 했던 거고 근데 그거를 바꿔놨는데 피트레인에서 시작해가지고 16위를 건너뛰어가지고 저 위에서 포디움 피니쉬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베르스타펜이 오른 게 되었고 네. 이제 유키 선수가 스프린트 13위 게다가 레이스에서는 리타이어한 선수들을 제외한 17위 최하위 순위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드불의 시트와 관련하여 이런 게 당연히 또 귀추가 모아지는데 네. 이전부터 계속 멕시코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이번에 브라질이 들어오기 전에 내년 시트가 결정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근데 갑자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이슈가 있었는데 로랑 메케스 레드불 F1 팀 감독이 말을 바꿨습니다. 좀 더 보겠다. 다시 좀 더 보겠다. 우리 좀 더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하기를 최종전 아부다비 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타임라인을 잡았습니다. 좀 더 미뤘어요. 자, 근데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룬 지 지금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페이스를 보자면 하자르 선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로스 선수보다도 유키 선수가 안 좋아 보이는 거란 말이야. 네, 요즘 로슨 폼 또 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로슨 선수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마지막 52랩을 미디움 타이어 하나로 버텼어요. PT는 안 했나요? 되게 많은 드라이버들이 물론 세이프티카 상황도 있으면서 막 2스탑, 3스탑 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네. 로슨 선수가 혼자 원스탑을 했습니다. 강심장이네요. 그리고 그 페이스를 진짜 유지를 하면서 포인트 피니시를 해냈단 말이야. 야, 그것도 7위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만한 거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정말 레드불의 시트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실 근데 기존에 로랑 메케스 감독이 이 결정을 미루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유키 선수가 막스 선수를 점점 따라잡고 있다. 점점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유키의 페이스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따라잡는다는 게 그러니까 막스 선수가 그대로 있고 유키 선수가 올라가는 거를 의미를 해야지 유키 선수의 레벨로 막스가 내려오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 퀄리파잉에서 그렇게 됐던 거잖아. 근데 물론 그건 아니었죠. 또 그건 허상이었죠. 또 막상 셋업을 바꿔주니까 막스 선수는 훨훨 날았으니까. 자, 그리고 또 미디어 데이를 보면서 제가 또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 네. 생각보다 5위를 둘러싸고 얼비랑 윌리엄스 간의 경쟁을 꽤나 지금 의식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관련한 질문들이 기자들한테 꽤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일단 지금 결과를 보자면은 5위인 윌리엄스가 111포인트에다가 RB가 82포인트입니다. 네. 물론 이번에 RB가 로슨 선수랑 하자르 선수가 더블 포인트를 작성을 해주면서 조금 따라온 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 세 레이스가 남은 시점에서 결국 둘이 격차가 29포인트인 거거든요. 네. 계속 이제 그랑프리마다 10점씩 따라잡으면 되긴 하는데 이론상. 그죠? 그럼 RB가 거의 계속 더블 포인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윌리엄스는 계속 이제 포인트를 못 따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죠. 지금 실제로 반쯤은 또 가능한 게 윌리엄스가 그만큼 지금 포인트를 굉장히 못 따고 있어요. 최근에 부진한 만큼 RB가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사실 알본 선수의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본 선수의 최근 페이스를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6포인트를 얻은 이래로 5개의 레이스 동안 미국에서 스프린트 6위로 3점을 획득한 거 외에는 레이스에서는 단 한 번도 포인트를 못 땄어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죠? 5번의 레이스 동안. 게다가 사인츠 선수도 아제르바이잔에서 포디움에 한 번 올랐었잖아.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미국 스프린트 3위 제외하고서는 또 실제 레이스 상황에서는 포인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윌리엄스 자체가 굉장히 약간 침체가 돼 있다.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RB만 잘하면 어쩌면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네. 이번 시즌 판도를 저희가 4강, 1중, 5약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1중 약간 좀 다시 개편해야 될 수도 있겠다. 2중으로. 약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합해가지고 칭찬받을 사람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네. 칭찬받을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노리스 선수, 피트레인 스타트로 포디움까지 올라온 베르스타펜,
그렇습니다. 더블 포인트를 작성한 알비디오와 어쩌면 내년에 페라리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는 올리버 베어만, 게다가 루키 기록을 여러 개를 갱신한 안토넬리 선수까지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쉬웠던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챔피언십과 이제 점점 사실상 멀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피아스트리 선수, 네. 더블 리타이어의 페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애 첫 홈 그랑프리에서 정말 못 볼 골을 다 보인 보톨레토 선수, 요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역대 최초로 칭찬받을 사람들 그리고 좀 아쉬웠던 선수들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네요. 사실상 그죠. 사실 피에르 가슬리 선수도 조금 칭찬을 해줄까요? 왜냐하면 뭐 평소에 포인트를 많이 못 따던 그런 게 네. 있었으니까. 둘 다 포인트권 네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브라질 그랑프리 관련해서 마련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테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 폴시의 폴리지 들어보고 오늘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폴의 폴리시 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폴의 폴리시 타임, 짱 이렇게 하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이야기가 길었던 만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안 꺼낼래 안 꺼낼 수 없어서 꺼내겠습니다. 이 상파울루 그랑프리의 지명 이름이죠. 브라질의 상파울루라는 도시 자체가 제 이름 폴에서 유래되었다는 말. 쌍폴로울로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상파울루가 원래 제 영어 닉네임인 폴이 성자 바오로에게서 따온 말이고요. 네. 그게 그 포르투갈어로 파울루가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폴 자체가 이름인 도시인 거죠. 네. 선교사들이 그 상파울루에 있는 자리에 바오로를 기리면서 회심축일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그냥 폴로 지어버린 겁니다. 상파울로라는 도시 자체가 그 성 바오로 그분을 이제 기리면서 설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말 레이스와는 전혀 하나도 관련이 없냐, 갑자기 세계지리 시간이 되어버린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알쓸신잡이죠. 네. 자,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모든 레이스 리뷰를 맞춰보도록 하겠고, 저희는 그러면 이제 다다음 주에 있는 라스베거스 그랑프리 때 다시 찾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